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9월의 시작이 시작됐습니다. 9월이 정말 우리에게 위기일까요? 시장에서는 9월 시장 안 좋을 거다, 긍정론자, 부정론자 할 것 없이 9월 시장이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지만 이러면서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강세론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월에 조정이 나올 것인데 이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오히려 적기가 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동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래도 시장을 좀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9월에는 조금 현금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반대 의견도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무게를 두실 것인지 이것에 선택할 필요가 있는 9월의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9월 FOMC 회의가 정말 중요한 기점인 만큼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지수도 변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간밤에 발표된 지표를 보게 된다면 고용시장의 냉각이 또 다시 확인이 됐고요. 연준이 이달에 B컷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심리가 4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제 40%를 하회했는데 지금 점점 더 B컷을 향한 그런 분석이 더 힘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연준이 코로나19 이후에 증시 그리고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시장의 변동성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발맞춘 또 투자 전략도 잘 세워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9월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또 오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씩 저희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슈 레이더를 통해서 시장이 흔들려도 여기에서도 솟아날 구멍을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애플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좀 애플 수혜에 기대할 수 있는 OLED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우리 시장을 지켜줄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밸류업 관련주들도 함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고용시장에 대한 냉각 우려가 커진 걸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6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 보고서를 확인을 해봐야겠죠. 이를 앞두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섹터군들 가운데서 화장품 그 안에서도 중소형 관련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코노미톡에서는 SK증권 최석원 고문과 함께 9월 위기설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9월의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략을 함께 세워보면서 투자 방향 잡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은 흔들리고 힘들지만 우리는 또 힘차게 출발해 봐야겠죠. 마켓나우 일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마켓나우 일부 글로벌 포커스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간밤 미증시에서 어떠한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간밤 증시는 3대 이슈가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되었는데요. 오는 6일 공개될 8월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투자자들은 일단 시장 흐름을 관망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 구인 건수가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면서 국제금리가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반독점 우려 속에 상승 반전에 실패하는 모습이었고 US 스테의 경우 바이든이 일본에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이슈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전개되며 변동성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의 베이지북이 발표되었는데요. 12개 관할 지역 중 9개 지역에서 경제활동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특히 경제 불확실성 속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노동시장 냉각 흐름과 더불어 경기 둔화에 따른 9월 B컷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는 6일 나올 8월 고용보고서에서 실업률이 4% 중반대 이상을 오를 경우 9월 FOMC에서 0.5% 인하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 전 블랙먼데이의 대자비가 펼쳐지며 아시아 증시가 동반 급락세를 보이는데요. 일본, 대만이 4% 급락하였고 홍콩 증시도 1%대 하락의 흐름이 전개되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이 8.5%, TSMC가 5.4% 등 아시아 주요 반도체 섹터가 급락했는데요. 지난 8월 AI 기술주 급락의 경계형과 엔케레이 트레이드 성선 우려가 아시아 증시를 짓누르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변동성 흐름 유의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지속적으로 고용이라던가 경제 지표의 둔화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눌림목이 형성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인의 하락을 추스르며 상승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반등이 장 막판까지 이어질지 긴장을 하고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일 국내 증시의 경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3%대 급락하며 한 달 전 블랙 먼데이의 경기 침체 공포가 주식시장을 엄습했는데요. 장 초반 회복했던 증시가 장 막판까지 밀리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속에 개인만 홀로 매수에 나서는 전형적인 수급 공백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원 선을 간신히 유지했고 SK하이닉스는 지난달 5일 기록한 신자점 부분과 비슷한 가격까지 밀리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개장 직후 하락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엔달러 환율, 시장 금리의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증시 자체도 오전장 이후 지속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추가로 낙폭을 키우진 않았는데요. 이미 한 번 학습한 경기 침체 공포에 지난번처럼 페이스 수준까지 과민하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급격한 V턴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크로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보고서의 경우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에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동했던 만큼 6일 금요일 오후에 발표 시점까지 이틀간 시장에 계속해서 불안감과 경기 심리를 남겨놓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한 부분 계속해서 보시면서 변동성 흐름에 대응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외국인이 1조가량의 매물을 출회하면서 우리 양 지수 모두 다 3% 이상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의 시그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두고서는 변동성의 확산은 유의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여기서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곽유정 파트너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슈들을 두 분이 포착하셨을까요? 장전에 포착해야 할, 살펴봐야 할 이슈 먼저 박정식 파트너의 이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애플이 내년 상반기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4세대 아이폰 SE를 출시하면서 모든 아이폰 모델에 OLED 기술이 채택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패널 공급사는 애플 아이폰 공급망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분석했고요. 애플이 이미 중국과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전면 OLED 채택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 앞으로의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들을 받으면서 이슈를 받으면서 좀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업종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 애플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온 OLED 쪽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박정식 파트너님. 자, OLED 쪽이 그동안 계속 지지부진하고 답답한 흐름이었는데 이번에는 양치기 소년이 아닌 것처럼 애플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가 좀 반등 가능합니까? 이미 이제 애플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요? 그렇죠. 네. 이미 이제 OLED 관련 그 애플 관련 쪽에 좀 납품을 하는 기업들은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면서 그렇죠. 1분기, 2분기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월등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탄력성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오히려 이렇게 실적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그런 종목을 노린다면 정말 저점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네네. 애플이 지난 이제 2025년 이후 판매하는 모든 아이폰에
이제 본격적으로 OLED 패널을 탑재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CD 패널을 적용했던 아이폰 SE 모델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OLED 패널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이미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에 아이폰 SE용 OLED 패널을 발주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미 이제 이쪽 이제 SE 모델에 이제 그 LCD 액정을 납품을 했던 일본 재팬 디스플레이와 이제 샤프가 작년에 한 대략 2천만 개 정도의 제품을 납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 물량을 뭐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이제 BOE가 가져올 경우 한 2천만 대 정도의 이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일본 업체들은 아예 배제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완전히 탈락이 돼서 이쪽 사업을 어느 정도 좀 접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은 OLED를 안 해요? OLED는 일단 뭐 작은 소형, 뭐 워치 쪽, 시계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진출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수율적인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로 거기까지만 좀 진행이 되는 걸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OLED 쪽은 이제 한국 업체가 거의 이제 애플량 물량의 대다수를 일단 프리미엄 물량의 대다수를 이제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네. 이 B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모델 쪽에만 이제 공급을 하면서 한 20% 정도를 이제 가져갈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훨씬 더 많이 조금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9월 9일 애플 아이폰 16 출시 행사가 미국 네.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진행이 된다고 얼마 안 합니다.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폰 16 라인업을 그때 공개를 하고 애플 워치 그리고 에어팟까지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모든 제품에 이제 OLED를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열리는 상황이어서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까지는 다소 조금 이제 부진한 전망이 그렇죠. 전망이 나오고는 있죠. 하지만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원래 기존에는 3,547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보다 한 53% 증가한 5,417억으로 지금 전망치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4개 분기 만에 최대 실적이 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좀 많이 눌렸잖아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OLED 쪽에 모처럼 만에 뭔가 좀 구체적인 호재 뉴스가 나왔어요. 애플 쪽에서 어쨌든 SE 모델은 지금까지는 LCD를 사용하고 있는 패널 LCD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다 일본 쪽에서 받아서 제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SE 모델도 OLED도 바꿀 거다. 이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확실히 좀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수주들 많이 따올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OLED 관련된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좀 답답합니다. OLED 관련된 종목들 곰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아이폰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폰에 OLED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50%, LG 디스플레이가 30%, 그리고 중국의 BOE 기업이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LED가 확산되게 된다면 당연히 국내 기업들 수혜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이폰 관련 기업들 어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만 보게 된다면 일제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3%가량의 내림세가 포착이 되면서 10,000원 선을 좀 위협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8월 급락장 이후에 주가를 회복해 주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OLED 패널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아이폰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 OLED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또 한 종목 살펴보자면 BH가 있습니다. OLED 관련된 지금 납품 중에서 인쇄 회로기판을 좀 납품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시장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의 회복세와 맞춰서 좀 차분하게 올라서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어제 일괄적으로 5일 차트가 좀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 시장의 흔들림에서 BH 역시나 5% 이상 하락했고요. 이와 함께 아이폰의 손떨림 방지라던가 아니면은 패널 관련된 납품을 하고 있는 자화전자, LG이노텍 그리고 ITM 반도체까지 3에서 6%가량의 급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아이폰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출시에 대한 이슈가 부각받으면 부각받을수록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상승 여력도 동반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가 증권가에서 지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아이폰 관련 기업들 중에서 OLED 관련주를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아이폰 포함해서 OLED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해봤는데요. 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부 다 눌렸습니다. 아까 박정식 파트너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럴 때 좀 저점을 잡아보자라는 전략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OLED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아바텍을 골라보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아니고요? LG 디스플레이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주식 와이프 곽유정 전문가님께서 이미 네.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아서 공개를 해버리셨네요. 대형주 좋아하시잖아요, 대형주.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소형주인 아바텍을 일단 좀 선택을 한번 해보았는데 식각 일단 쪽이죠? 네. 그렇죠, 식각. 예전에는 이제 LCD 패널 식각으로 좀 유명했던 네네. 그런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번에도 이제 식각 쪽으로 이제 실적을 좀 상당히 많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진공 방막 코팅 제품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다양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만들고 있는 게 이 글래스 이제 슬리밍 그리고 ITO 코팅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필터 강화 그리고 이 강화 글래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냉장고 백색 가전을 보려는 가전 제품의 표면 처리 제품도 좀 양호하게 좀 성장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전장용 산업용 IT용 이 정층 세라믹 콘덴서도 좀 생산이 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주요 고객인 LG 디스플레이가 또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LG 디스플레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아이패드 시리즈 12.9인치와 11인치 정도의 OLED가 이제 탑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OLED가 탑재되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 전량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대거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유리 기판과 폴리이미드, 이 플라스틱 소재가 결합한 이 하이브리드 기판이 일단 탑재가 되기 시작했고 네. 또 그 투스택 텐덤과 그리고 16층 고자층 경성 인쇄회로 기판 등이 쓰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유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 기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각 작업이 필수이고 식각은 유리 기판의 불필요한 부분을 부식액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매우 얇게 만드는 과정인데 아이패드의 OLED가 500 마이크로미터 두께의 유리 기판을 사용을 하는데 이것을 200 마이크로미터로 식각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물량의 이제 대다수의 식각 작업을 일단 아바텍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에서는 캠트로닉스가 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캠트로닉스는 주가를 보니까 이미 자산 가치 대비 좀 높게 부각을 받고 있더라고요. 많이 갔어요? 그런데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캠트로닉스보다 좀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제가 선택을 하였고 또 이번에 그 아이폰 SE 모델에 탑재되는 이제 OLED 패널도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 쪽이 BOE 쪽과 같이 좀 가져올 네네. 가능성도 있어서 아무래도 아바텍이 조금 더 이번 이슈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도 지난 1분기부터 일단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올해 추정 영업이익이 182억인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22억입니다. 그쵸. 그럼 대략 전년도 영업이익 대비 8배 성장이 9배,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의 상승력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주가는 거의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네네.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조금 약세 국면으로
흘러갔고 또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국면일 때 오히려 우리가 아바텍을 저점 매수를 한다면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까지 긍정적인 주가 상승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한 11,000원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내년 정도 자리까지 한 2배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네.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랑 또 같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같이 올라가면 아바텍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겠죠. 가격은 많이 눌려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양봉 나오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기관 매수도 그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바텍 OLED 관련 식각 쪽에서 하나 종목을 알려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님 공개를 해버리셨는데 LG 디스플레이도 봐야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도대체 언제 갈까요? 네,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실제로 올해 지금 3분기 컨센서스 보면은 대폭 영업이익 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4분기 경에는 분기로 봤을 때 이제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적자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에 나서게 되면서 2025년도부터 이제 향후 2026년도까지 그대로 계속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지금 현재 증권가 쪽에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애플 쪽에서 그 전량 OLED로 바꾼다라고 얘기가 네네. 나왔는데 지금 현재 LCD 디스플레이 패널을 적용하던 모델이 아이폰 SE 시리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리즈 역시도 내년부터 OLED 패널 탑재한다고 하니까 우리 국내 지금 OLED 패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50% 정도 지금 납품을 하고 네네. 있고 그중에서 LCD 디스플레이가 한 30%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고부가 가치 제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이패드가 가장 좀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도 네. 하죠. 지금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패널이 하나 정도 들어간다라고 친다면은 이 지금 아이패드에 들어가는 OLED 패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압축이 돼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마진율이 좀 더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네. 이 애플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 모델이 지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판매 대수가 지금 전년 대비해서 200% 정도 늘어났다고 하고요. 거기에 매출 역시도 600%대 정도 증가할 거라고 지금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호조세에 힘입어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LG 디스플레이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실 주가상의 움직임이 좀 중요한데 최근에 상승세가 나오다가 다시 또 되돌림이 꺾였어요. 지금 네. 나와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3분기까지는 좀 이제 지지부진하게 가겠지만 결국 이제 4분기 들어서부터는 강하게 또 상승으로 돌아서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 10월 달에서 11월 달 경쯤부터 해서 다시 주가가 좀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좀 흐름을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매수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모아가기 참 나쁘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주목을 해보시고요. 지금 월봉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난 이제 2021년도, 2022년도 이후로 지금 한 2년 반 정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낙폭 이후 횡보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 네. 10,000원대 구간대만 지켜준다면은 상방 움직임으로 전환되는지 흐름만 기술적으로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일단은 10,000원 선은 지켜주고 있네요. 시장이 반응을 안 하고 있지만 10,000원 선은 지키고 있고 이제 모바일 패널 쪽으로 아이폰 SE 쪽에 만약에 수주를 하고 공급을 하게 된다면 실적 개선세 이루어질 거고요. LG 디스플레이 또 자체적으로도 지금 광저우 공장 팔고 있고 내부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있고 이러면서 잔뜩 허리띠 졸라매고 있습니다. 과연 하반기에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띌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OLED 관련된 이슈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곽유정 파트너께서 고르신 이슈는 어떤 내용일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주요 대기업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도 이달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 거래 대금이 줄어든 가운데 과연 저 PBR 업종이 국내 증시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함께 바닥에 있는 걸 좀 골라보자, 잡아보자라는 전략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을 좀 버텨줄 수 있을 만한
업종, 테마를 골라봐야겠습니다. 밸류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반도체가 지금 네.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2차 전지 반등하려면 아직도 한참 남은 것 같고 네. 제약바이오가 잘 가다가 멈춰버렸고 네. 이제 시장을 유지해줄 수, 지탱해줄 게 밸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통신주 관련해서 브리핑을 네네. 도와드렸었는데 브리핑을 도와드리기 정말 잘하지 않았나라는 네, 어제 생각을 통신주 그나마 선방했어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증시가 한 거의 3~4%대 가까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른 또 밸류업 관련 종목들은 좀 빠졌었거든요. 네. 특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또 올라와서 가장 빠진 네, 걸까요? 네. 높았었던 그런 이제 업종군이었는데 어제 봤을 때 역시 밸류업도 힘이 없나? 우리 국내 그러게요. 증시 자체가 지금 펀더멘털 자체가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대형주를 이끌어가는 게 외국인 자금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밸류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외국인이나 기관 자금이 좀 우호적으로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혜택이어서 그런 이제 메이저 자금의 순환을 좀 기대했었던 건데 개인들이 아무리 이거를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올린다고 해도 메이저 수급을 한계가 따라갈 수는 있죠. 없거든요.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그래도 밸류 관련 종목들이 블랙 먼데이 이때도 좀 버텨줬었는데 전일 떨어지는 걸로 봤을 땐 약간 조금 의구심이 들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제 밸류업을 하고 있는 공시 기업들이 늘고 있기도 하고 이제는 상반기에는 밸류업 하면은 금융사들에만 좀 국한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주사 쪽 대기업 거기에다가 쪽이 이제 네, 지금 더 나아가서 지금 통신업종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좀 그 밸류업에 대한 네.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시적으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무조건 금융주다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지주사 쪽에서도 영업이익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들도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처럼 사실 증시가 좀 지지부진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좀 탄탄하게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밸류업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계속 좀 투자 대안으로 네.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포트에 한 종목 정도, 두세 종목까지 가져갈 필요 없고요. 만약에 두세 종목 이상 가져갈 거다 한다면 지금 9월 말쯤에 KRX 코리아 밸류업 밸류업 지수 지수 발표 발표되죠. 나온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파생되는 ETF 상품이나 그쪽으로 노리시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성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네. 업종 군인 만큼 그런 부분들 참고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파트너님, 네. 이 밸류업 계획 공시 이제 밸류업 지수가 9월에 이번 달에 발표가 될 네. 텐데 아직까지 뭐 공시 상장 회사가 9개밖에 없대요. 네. 이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밸류업 관련해서 지수 추종할 수 있는 거 뭘 골라야 되나 네.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지수 발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보면 좋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그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밝히거나 네. 내지는 공시를 지금 예고를 한 그러니까 뭐 이제 하겠다 하고서 정확하게 밝힌 그런 상장사는 물론 열 손가락에 꼽지만 그래도 뭐 3분기 경쯤에 하겠다, 4분기 경쯤에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곳들은 늘어나고 있어서 네. 지금 29개사로 지금 늘었거든요. 그중에서 코스피 상장사가 25개사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 올해는 증시 자체가 코스피로 가고 있는 장세잖아요. 수급도 그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에 있는 특히 이런 지주사 쪽에서 이런 밸류과 관련된 공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비추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밸류업에 동참하기로 네, 했었는데 4분기 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라고 발표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증시에서는. 그래서 그때 이제 공시 나오고 나서 흐름 보니까 포스코 엠텍이 16%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퓨처엠도 많이 올랐죠.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요. 포스코 DX 다 한 10% 넘는 급등세가 네네. 나왔어요. 그만큼 이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또 이런 포스코 그룹주 쪽에도 살아 있구나라는 부분들도 엿볼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현대차 그룹이 조금 더 주주환원에 있어서는 더 그 파이가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네. 있는데요. 2025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그 총 주주 환원 관련해서 35%까지 TSR을 끌어올리겠다 했는데 이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최저 지금 주당 배당금을요 연간 1만 원 정도로 설정을 네. 하겠다고 합니다. 배당을 1만 원 주당 받는다라고 치면 이것도 꽤 쏠쏠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3년간 자사주 매입 총 규모까지도 4조 원 정도 설정한다고 하니까 네. 이런 지주사 쪽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아직 뭐 확실하게 공시를 올린 기업은 9개밖에 없지만 점점점 참여를 늘려가고 있고 대기업들도 계획들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
관련해서 밸류업 관련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 최근의 주가 흐름 어떨까요? 곰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네, 최근 LG, 현대차,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밸류업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주목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지주사들도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우선 금융주들은 공시를 발표한 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유일하게 코스닥에서 공시를 발표한 FN가이드 등의 공시 발표에 30% 이상 상승했고요. 어제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5% 가까운 상승부를 켜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와 키움증권도 공시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흐름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출회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 원화 강세로 인해서 현대차 흐름이 최근 좋지 않습니다. 역시나 공시 발표 이후에 오히려 하락했고요. 다만 어제 현대모비스와 기아를 4분기에 밸류 프로그램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앞으로의 추이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콜만딕스는 2분기 부진한 실적 속에 주가가 30% 이상 하락했고요. 어제도 3%가량의 내림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밸류업 공시를 발표한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종목들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밸류업계 공시한 FN가이드가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 쪽에서는 반짝했다가 일단은 좀 쉬고 있어요. 자, 오늘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파트너님? 네, 지주사 LG 가져왔고요. 오늘 LG로 도배하시네요. 네. 네. 코스닥 시장은 아무래도 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로 가는데 네. 제약 바이오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기술 특례에 상장한 바이오 종목들이 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할 여력 자체가 없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업황 자체가 지금 캐즘으로 인해서 실적도 안 좋은 많이 상황이고. 지금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FN가이드 정도만 지금 네. 이렇게 반응이 공시를 나와요. 네. 하는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쪽에서 지금 고간이 좀 잘 채워진 곳을 찾아보니까 확실히 LG더라고요. LG.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21년도 대비해서 지금도 계속 조금씩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유보율과 부채 비율 중요하잖아요. 지주사들은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에요. 그쵸. 그래서 부채 비율 자체가 거의 뭐 12% 정도 된다라고 친다면 유보율이 지금 3,000%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고가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이 한 1조 4천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경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 이제 최대 주주 현황에서 구광모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6월 달에 그 자사주 매입을 다 끝냈습니다. 네. 경영권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지분이 한 15%, 16% 정도 가져가고 있고요. 그 외에 지금 인원들까지 합하면은 지분율이 41%라서 사실 경영권에 대한 이제 부분들은 이제 더 막 방어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만약에 통과가 된다 한다면 법인세 관련해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자사주를 분할해서 소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주주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LG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화학이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LG 전자 쪽에서 지금 실적도 방어해주고 있고 네. 올 4분기부터 말씀드렸다시피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지주사의 고가는 더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LG 쪽에서도 4분기쯤에 이 주주 환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겠다라고 네, 해서 이야기를 그렇죠. 했었는데요. 그러자마자 이제 거래량 붙어주면서 다시금 주가상의 반응이 조금씩 잡혀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후로 지금 8만 원대에서 지지부진하게 횡보세가 이어져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네. 이 구간 내에서 세력들과 같이 함께 매집 구간으로 좀 삼아 나가시면서 흐름을 보신다면은 지금 상승 구간으로 만약에 전환된다 했을 때 그래도 한 10만 원 부근까지 또 시세 차익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상단 구간 열려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LG를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지주사 LG를 주셨어요. 얼마 전에 LG전자, LG화학 지분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요 기관 매수가 그러면서 많이 붙고 있습니다. 최근에 LG가. 자, 그러면 이번에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밸류업 관련된 수혜 종목 보실 겁니까? 최근에 이제 밸류업을 이제 발표한 기업들보다 예고 공시를 한 기업들이 잘 버티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포스코 인터.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네. 일단 뭐 포스코 그룹의 종합 상사이죠. 다양한 품목을 트레이딩하고 광산 및 에너지 개발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이슈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 5월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천연 흑연 매장지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1단계 개발에 참여해서 연간 3만 톤씩 25년간 총 75만 톤의 흑연을 공급받을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그 이후 이 호주 광업회사인 블랙록 마이닝에 540억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을 해서 네네. 이 마헨게 광산 지분을 보유한 블랙록 마이닝의 지분을 19.9%나 현재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헨게 광산의 2단계 개발에도 참여를 해서 2026년부터는 3만 톤씩 그리고 2028년부터는 연간 6만 톤씩 흑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광산 쪽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의 실적은 다소 조금 이 철강 쪽 사업이 좀 시황이 안 좋아서 네. 3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나 4분기부터는 다시 증권가에서는 회복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세네스 생산량 증산과 광양 LNG 2터미널 증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확장, 구동 모터코어 생산량 확대, 그리고 친환경차 부품 공급 확대, 2차 전지 소재 공급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2025년부터는 영업이익이 극대화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주가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 결국에는 뭐 앞서서 OLED도 그렇지만 이번에 밸류업도 가을 이 3분기는 좀 패스하고 4분기에 실적 개선되고 조금 더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주셨어요. 저희도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두 가지 종목에 관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첫 번째 리포트는 에코마케팅이고요. DB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제목에는 회복열차 탑승, 뿌뿌라고 달았는데요. 자, 3분기 광고 그리고 데일리 앤코, 안다르까지 전 사업부가 고른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에코마케팅의 경우에는 사업 부문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본사, 즉 광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초록색이고요. 데일리 앤코가 회색 부분, 그리고 레깅스 업체인 안다르가 가장 위에 연두색 부분을 담당합니다. 전부 사업부가 고른 성장 나타낼 걸로 예상이 되는 바 3분기 예상 매출액은 970억 원대, 영업이익은 168억 원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 추정치의 변경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목표 주가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네요. 16,500원 제안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먼저 지난 2021년 인수한 레깅스 업체 안다르를 확인해 보면요. 3분기 비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양호할 것 같은데요. 지난 2분기에도 시행하지 않았던 할인 행사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언더웨어와 일상복 그리고 스윈웨어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에서 매출이 양호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요. 내년부터는 미국으로 확장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 수익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데일리앤코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좀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이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특히 클럭에서 9월 말에 프리미엄 가전제품을 런칭하게 됩니다. 이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에 대한 인기도 높을 뿐 아니라 단가도 높다 보니까 추가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이네요. 그동안 에코마케팅 주가가 좀 부진했습니다. 주가는 하락했지만 최근에 본사 그리고 데일리앤코의 실적이 다시 개선세로 접어들면서 하반기에 이런 걱정은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클럭에서 신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광고 시장이 침체가 됐지만 오히려 동사는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신규 광고주를 오히려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적었고요. 최근 시점은 다시 접근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포트 살펴보시죠. 이번에는 국내 대표 물류회사 CJ대한통운이고요. 증권사는 대신증권에서 발간했습니다. 제목에 매일온해의 나비효과라고 적었는데요. 매일온해 CJ대한통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 7일 배송 서비스입니다. 매일같이 택배를 배달해주겠다는 거죠. 2025년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되면 택배 시장뿐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있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개선될 실적을 감안하면 현재 주가 수준도 매우 저평가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 15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는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2강 체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이중 배송 경쟁력이 강력한 즉 365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의 경쟁력이 있는 쿠팡이 최근 성장세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CJ대한통운이 내년에 이 주 7일 배송 서비스, 매일 온해 서비스를 시장에 안착시킨다면 소비자들의 이 주말 배송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쇼핑 경로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매일 배송 때문에 쿠팡에서 많이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다른 이커머스로 분산될 수 있다는 거죠.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오픈마켓에 입점된 셀러들도 CJ대한통운으로 배송 서비스를 변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택배 시장뿐 아니라 이커머스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택배 경쟁사들을 따져봐도 아직까지는 365일 매일 배송이 가능하거나 택배 기사들의 주 5일 근무가 가능한 업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경쟁사로부터 택배 물량을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뿐 아니라 물량 자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CJ대한통운 상반기 택배 처리량은 8억 박스를 넘어섰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물량이 5%에서 7% 정도 추가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난 7월부터는 G마켓의 택배 물량도 유입됐는데 G마켓 물량은 월 140만 박스에서 220만 박스에 해당합니다. 내년부터는 SSG닷컴의 물량도 포함이 됩니다. 월 300만 박스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에 내년에 택배 단가 인상 이슈도 있는데요. 즉 P, 프라이스, 가격이 높아지고 볼륨을 뜻하는 Q가 함께 높아지면서 성장이 가속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 증시도 좀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럴수록이요. 한 발 물러나서 좀 좋은 흐름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고용시장 냉각 속에서 지금 패드의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혼조세에 좀 장이 마감됐습니다. 전일 그 제조업 관련 지표가 좀 그런 실망감을 좀 안겨주면서 증시를 좀 끌어내렸는데 이어서 좀 고용시장에서도 이런 부진한 양상이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이제 결정질 것을 보이는 이제 8월 이제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 일단 지표를 지켜보고 가자는 분위기가 좀 강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좀 키우고 있는데 제롬 파월 패드 의장이 이제 주시하는 고용 지표 중 하나인 구인 배율인 그런 지수가요. 팬데믹 상태 전보다 지금 확연히 이렇게 낮게 좀 나타나면서 노동시장의 냉각을 좀 시사하고 있습니다. 7월 구인 건수는 한 달 전보다 23만 7천 건 감소한 767만 3천 건으로 이는 이제 지난 2021년 1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보고서 발표 후에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의 이 D컷에 나설 것으로 전망이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자체는요, 지금 6일 날 발표되는 8월 고용 보고서 발표 예정에 좀 관망세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금리에 대한 B컷을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지는 않으세요. 그것은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또
경기 침체다라고 매도세가 또 나올 수가 있는 점 또한 그런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지금 이제 과거 9월 장세를 좀 봤을 때 지금 이제 추석 연휴도 좀 앞두고 있고 이런 시즌에서는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지금 미국 대선까지 그런 부담감으로 안겨 있는 국내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은 물론 9월 10일이죠. 10일 해리스와 트럼프 지금 후보가 이제 미 대선 TV 토론을 열립니다. 근데 지금 해리스 부통령도 지금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지금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면 배터리나 그 친환경 정책에 좀 기대를 좀 안고 있는 이런 정책 관련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TV 토론에서 어떠한 발언이 나올지도 저희가 좀 함께 좀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해리스나 트럼프 이런 트레이드의 방향성도 그때 좀 나올 것 같고요. 오히려 한쪽으로 쏠리면은 더 괜찮은데 지금 아무래도 박빙의 승부가 좀 계속 이어지다 보니 이런 정책에 대한 공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게 나쁘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두 후보 모두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좀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산이나 그런 쪽은 좀 중장기적인 관심을 좀 봐야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서 또 이제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매우 약합니다. 국내증시는 그렇죠. 코스피 거래량이 지금 19년도 9월 이후 최저치를 좀 보여주고 있고 뚜렷한 주도 테마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단기적인 테마성이 좀 나오면서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수 하락에 이제 반응하는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품절주, 신라섬유나 코데지 컴바인, 양지사 등이 전일 국내 증시에서는 좀 강한 모습은 보였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변동성이 강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유의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요 더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종목 중 하나는 현금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장은 조금 현금 확보를 더 해두시고 좀 관망해 보자 좀 안내드릴 수 있고요. 또 오늘의 공략주는요 PNS 및 캐닉스입니다. 그 동사는 이제 워크포, 전 세계 유일한 이제 고관절이나 그런 재활 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보행 훈련 로봇 시스템이고요. 특히 지금 재활 로봇에 쓰이는 로봇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층이나 그런 보행 재활에 필요한 것에 활용되고 있고 현대 자동차 또한 지난 3월 자체 개발한 보행 보조 로봇을 공개했고요. 삼성전자 역시 봅핏을 곧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지만은 지금 분위기상 약간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괜찮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으로 반등에 성공했는데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7월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구인 건수는 줄어들고 이직 또 해고된 건수는 늘어났다라는 수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것이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줬고요. 이러면서 9월 FOMC 회의에서는 빅컷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빅컷을 하게 된다는 건 결국에는 또 경기 침체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개선해야 할지 분주하게 자존심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과연 우리 시장 어제 코스피가 2,600선 이탈했고 삼성전자 7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만회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할 것들 많습니다.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 2분기 GDP 성장률도 역성장, 결국에 예보치대로 나왔다는 것도 시장에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일단은 오늘 시장 어떤 것들에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이제 간밤에 나왔던 이제 비농업 취업자 수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배드뉴스가 굿뉴스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배드뉴스는 그냥 배드뉴스다.
라고 인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간밤에 지수의 움직임들, 뭐 다우도 마찬가지, 나스닥도 마찬가지, S&P 500 지수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래도 조금 하방이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종목들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좀 외국인들 수급이 그래도 좀 살아있는 종목들을 계속 대응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의 움직임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BOJ 관련해서 총재가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8월 달에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블랙 먼데이를 만들더니 이번에도 얘기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내 증시도 좀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4% 이상 좀 내려갔는데 그 부분이 내려가자마자 우리 증시도 같이 밀려버렸어요. 또 막판에. 뭐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니케이 지수랑 좀 약간 국내 지수랑 동조화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장중의 흐름들 자체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이제 NK 트레이드에 대한 이제 관심도도 좀 높아지고 있고, 뭐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나오는 이제 경기 선행 지표에 대해서는 어차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구간에 좀 놓여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공포 심리로 이제 매도하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좋지가 못하면 우리도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전혀 상관없었는데, 과거에는 니케이 지수를 볼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니케이 지수를 장중에 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 증시의 움직임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무래도 9월 달이 지금 추석 연휴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현금 캐시가 좀 투자자 입장에서도 많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현금화하려는 흐름들도 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아직까지 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이 움직여줄지는 일단 좀 외국인들의 포지션 변화라든가 뭐 개별적으로 좀 대응하는 움직임에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증시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일섭 위원님은 오늘 개장 전에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중소형 화장품 OEM주가 엇갈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 화장품주랑 대형 화장품주들이 여기도 지금 뭐 반도체 2차전지 못지 않거든요. 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도 결국에는 또 올라간 제자리로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소형 그 화장품주 시세가 상당히 좋았는데 아이패밀리 SC도 그냥 2024년도 출발한 시점 가까이까지 가버렸습니다. 이게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중력의 법칙이 여기도 작용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는 공기의 저항이 있어서 올리기가 힘든 것처럼 똑같아요. 올릴 땐 꾸역꾸역 올렸다가 내릴 때는 한순간에 며칠 사이에 다 내려박습니다. 그런 것이 주식의 원리라는 거. 거기서 이제 살아남고 있는 것이 코스메카 코리아거든요. 어제도 상승을 했고 지금 최고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과 코스메카 코리아가 둘이 이제 3, 4위 OEM, ODM 업체로서 코스맥스 한국콜마보다 시세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혼자만 남았고 어제 제닉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시세도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KTNG입니다. 거북이 등껍질 같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세가 안 좋고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이런 방어주들의 이 능력치가 지금 발휘가 됩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이 4.79% 정도 나오고요. 순현금이 2조 9,142억 원 쌓여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될 때는 KTNG, 한국전력, SK텔레콤 이런 방어주들이 원래 방어 능력을 보여줘야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있긴 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마이너스가 났을 때 저 방어주들도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게 과연 방어주야 이랬는데 이번에는 조금 방어를 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성도 있죠. 지금 뭐 담배 많이 피시는 분들, 저는 잘 모르지만 릴이 아이코스를 지금 이기고 있고 필립 모리스의 아이코스를 이기고 있죠. 전자담배 시장에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외국에서 필립 모리스가 릴을 팔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가의 동침이죠.
뭐 이걸 리라고 아이코스가 우리나라에서 경쟁한다고 해서 일부러 막 못 팔고 망하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리를 잘 팔아야 수익이 나니까요. 그래서 KT엔진은 든든한 뒷배가 생겼다. 그래서 성장 모멘텀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괴력의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는 어제도 상승을 했거든요. 대단합니다, 지금. 지금 김수현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볼류머를 띄우고 있잖아요. 슈링크는 이제 떴을 만큼 떴고 하이프 기기로 떴을 만큼 떴기 때문에 이제 고주파 기기를 밀고 있는데 볼류머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마침 김수현 씨가 동남아 콘서트를 돌고 있는 가운데 모델로 딱 섭외를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에 돈을 쏟아 부었죠. 완전 성공했고요. 그다음에 원래 제일 그 주력 시장은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거의 25% 차지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도 볼류머 이너가 후 론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슈링크 유니버스에 이어서 볼류머까지 브라질에서 대박 날 확률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큰 시장 미국이죠. 미국에는 키르테사 에스테틱이라는 유통 대리점, 미용 의료 제품 유통 대리점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미국까지 진출한다고 하면은 이루다의 라인업을 여기다 얹혀가지고 저 키르테사 에스테틱의 유통망을 활용하여 본격적으로 브라질에 이어서 더 큰 미국 시장을 간다면 클래시스는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내용들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양시장 어제 하락을 멈추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자세하게 동시호가 상황을 고은변 앵커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아래 공포로 주저앉았던 국내 증시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한 가운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0.5%가량 상승하면서 2,594선에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무너졌던 2,6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은 안 보이는 상황이라 다소 아쉽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23%가량 오르면서 733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8%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반발 매수세 1.8%가량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 7만 원 선 굳건히 지켜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오름세를 보였다는 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해리스 부통령이 전기차에 대한 지지 선언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2차 전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현대차 1.5%가량 상승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완성차 기업들 흐름 좋지 않았는데요. 현대차와 기아 모두 다 미국에서 판매가 역대 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권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셀트리온 0.8% 상승 출발, 어제 눌렸었던 KB금융이 오늘 무려 3% 이상 상승하면서 저 PBR 관련 기업 흐름 괜찮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5%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오름세 출발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위부터 5위권을 보게 됐을 때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 출발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클래시스 어제 버텨줬던 종목인데 오늘은 오히려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휴재 같은 경우에도 3% 가까운 하락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어제 낙폭을 뒤로 한 채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 얼마큼 회복될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9월 5일 목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후반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는 여전히 조정을 받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반도체나 칩 관련 종목들은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 시장에서 과연 반도체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많은 궁금증이었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3% 7만 원 선 다시 회복하면서 7만 200원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1.3%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15만 7천 원대에 다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자, 2차 전지에도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간밤에 테슬라는 또 4%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는데 해리스 캠프에서 이 전기차 의무화에 대한 법안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다음 주에 대선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전기차 관련된 어떤 언급을 하게 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대한 상반된 이런 포지션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6%, 삼성 SDI도 1.7%, 코스닥에선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다시 상승세 나타내면서 에코프로 BM이 여전히 또 코스닥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1.3%대까지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출발 상황 볼 수 있을지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우선 어제 양 지수가 일제히 3% 이상 하락하면서 급락세를 보였었죠.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오늘 국내 증시는 반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양시장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597선까지 회복해주는 모습 0.65%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77%가량 오른 737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출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급격하게 눌렸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급락 그로 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세였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게 된다면 SK하이닉스 2%가량의 반등불을 켜고 있고요. 삼성전자 역시나 0.43%가량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AI 관련된 HBM 관련된 발언을 했죠. SK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역시나 주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1%가량 상승하고 있고 삼성 SDI도 1% 이상, LG화학도 0.7%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퓨처엠이 0.4%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흐름은 괜찮고요. 포스코 퓨처엠 개별적인 악재 속에 오늘 한 걸음 쉬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흐름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현대차가 1.2%가량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현대차가 기아 현대모비스 4분기에 밸류업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얼마큼 올릴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강하게 눌렸던 네이버 오늘 1.3% 반등하고요. 카카오도 1.6%가량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들도 괜찮고요. 저 PBR 관련 기업 금융주 KB금융이 2% 이상 들어 올려주고 있고 삼성생명은 0.4%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주인 크래프톤도 1%가량 상승하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우선 1위부터 5위권까지는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어제 10위권까지 보게 됐을 때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은 클래시스만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1% 이상 상승 출발하면서 어제 간밤에 테슬라가 급등을 한 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약바이오 흐름도 괜찮습니다. HLB가 1% 이상, 삼천당 제약도 1%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 그리고 침습 관련 기업들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클래스가 0.7%, 휴젤이 1%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사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어제 정말 많이 깊게 눌렸었습니다. 그만큼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를 회복하기 위한 매수세는 유입되고 있는데요. HPSP, 이오테크닉스 1% 이상씩 상승하고 있고요. JYP엔터도 어제 6% 이상의 하락세가 연출이 됐었죠. 오늘은 1%가량의 반등이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등하는 장세 속에 어떠한 업종의 상승률이 눈에 띌까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을 보게 됐을 때 2차 전지 괜찮았었죠. 2차 전지가 1.8%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전기전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반등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1.6%가량의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상승에 힘입어서 온라인 플랫폼도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고요. 전기가스도 1.2%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업종별 상승률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승부를 단기적 반등으로 볼까요? 아니면은 다시금 회복을 하는 것으로 볼까요? 지금부터 전문가의 개장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자, 양시장의 상승 탄력 조금씩 더 높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회복했습니다. 2,602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선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역시 738포인트 선까지 0.8%대 상승 탄력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여전히 외국인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50억 원, 기관이 23억 원 정도 매도하면서 여전히 아직까지는 매수로 전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1,34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간밤에 또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가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다시 조금 안정세를 보이면서 1,335원대에서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 일단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 오늘은 1.7%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좀 선방하고 있네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좀 비슷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반대로 우리 증시가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7% 이상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있고 그동안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좀 문체부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들, 게임 기구를 300대를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변경 신청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드롭백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강원랜드가 좀 크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또 앵커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테슬라 간밤에 좀 상승이 강했습니다. 상승이 강했던 이유가 중국 쪽에서의 생각보다는 테슬라의 매출이 괜찮았다라는 거였죠. 뭐 그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를 비롯해서 지금 이제 LNF도 움직이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뭐 지금 현재 조금 내려가 있는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조금씩 야금야금 좀 올라가는 흐름들은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 분위기가 트렌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10시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하시더라도 지금 당장 뭐 올라간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일단 거의 9시 반이나 10시 이전까지는 거의 매수 물량이 많았었고 그 물량들 또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소위 얘기해서 단타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그런 부분에서 데이 트레이딩 하는 물량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는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10시 이후에 주가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변화라든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 대형주 쪽에서는 인버스 관련된 ETF, ETN 상품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건 안 좋은 신호죠, 솔직히. 안 좋은 신호이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일단 어금니 꽉 깨물고 일단 좀 견뎌보면서 추세적인 움직임이 어떻게 좀 보여줄지 그리고 오늘 또 목요일이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등락폭은 좀 클 수 있다는 거. 지수 등락폭도 크지겠지만 종목들의 움직임들 자체도 좀 등락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는 조금 인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수하고 싶을 거예요. 올라가다 보니까 좀 자제하시고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전히 좀 변동성 구간에 있습니다. 조금 더 시장의 동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었고요. 자, 신일섭위원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가 반등은 하는데 어제 낙폭 만회하기에는 아직 뭐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하고 계세요? 네, 반도체 2차전지는 어차피 같이 진흙탕에 빠졌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쿨타임이 필요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했잖아요. 나비의 날개짓이 우리나라엔 태풍이 된다고. 그러니까 둘이 진흙탕에 빠졌는데 누구 손이 높느냐는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누구 손이 높느냐 싸움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근데 둘 다 진흙탕에 빠졌기 때문에 손이 누구 높느냐는 필요가 없어요. 목까지 지금 다 진흙탕에 묻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강한 것들만 지금 해야 되죠. 어저께 뭐 FN 가이드 얘기를 드렸지만 이 밸류업을 미리 선제적으로 했던 업체들은
다 좋습니다, 지금. 금융지주사에서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조정폭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 주고 이건 반드시 이 메리츠 금융지주가 끝날 때까지 시세를 가져가야 된다. 그다음에 FN가이드는 코스닥에서 유일하게 맨 먼저 선제적으로 내놨다고 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키움증권이 1등으로 내놨다고 했죠. 키움증권도 증권주에서 가장 강세입니다. 지금 한 3, 4개월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급등한 뒤에. 저게 만약에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15만 원을 강력히 돌파하면서 2021년도에 16만 7,500원을 터치하러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도 계속 강세잖아요. 클래시스. 지금 제이시스 메디칼이 지금 아직은 숨이 붙어 있지만 이제 곧 나갈 거기 때문에 다 클래시스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전에 루트로닉이 나가서 대체제로 알려드렸던 라메디텍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도 역시 지금 토큰 증권주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거든요. 이번 회기는 열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여야가 지금 뭔 계엄까지 나오면서 뭐 난리를 치고 있더라도 이 토큰 증권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토큰 증권 이게 법만 통과되면은 증권사들이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다 해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대체자산 투자가 엄청나게 활성화돼요. 그 여러 가지 투자를 그냥 우리 MTS, HTS에서 한 공간에서 구현할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다 만들어놨는데 법이 두 가지가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은 그쵸. 여기서 편하게 그냥 소에도 투자하고 금속에도 투자하고 백에도 투자하고 카드에도 투자하고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K옥션, 서울옥션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K옥션 같은 경우에 18% 넘고 있습니다. 서울옥션이 2등 준 것 같죠? 지금 K옥션이 18% 넘고 서울옥션이 12% 정도. 둘이 약간 비슷비슷한데 K옥션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미술품 조각 투자 에 관련된 자회사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에서도 현대로템 여전히 강세입니다. 이번 달에 봉이 그 밑꼬리를 쫙 단 짧은 음봉이거든요. 그래서 고점 돌파한 뒤에 쉬고 있는 모습이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신나게 쉬는 동안 현대로템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RSI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기는 다 부담스러운. 그리고 어제 얘기했던 그게 이 모든 거를 관통하는 하나의 타이틀이 그거죠. 익절은 항상 옳다. 여러분들 또 익절 10% 할 거를 15% 먹으려다가 거의 보합에 팔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내고 파는 경우. 우리나라 시장은 익절을 제때제때 안 하면은 이런 현상이 되돌림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가다가 신물이 나서 포기하고 싶을 지경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0.3%를 먹어도 좋아요. 증권사 수수료 떼고 10원 한 장이라도 이득이 난다면 파세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마이너스에서 못 팔고 계속 지고 가는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익 날 때 제때 팔아서 저희가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것까지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시장에서 일단은 뭐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가 이제 약간씩 좀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이러면서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상승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0.48%대까지 상승 탄력이 많이 줄은 모습이고요. 이 외에도 뭐 STO,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지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업종과 종목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4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들의 검색 빈도는 딥페이크와 관련된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딥페이크를 근절하기 위해 분석 장비 예산을 12억 원 증액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다시금 딥페이크 테마가 좀 들썩거리고 있는 건데요. 이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게 보안 섹터겠죠. 보안 역시나 많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에 대한 검색 빈도 오랜만에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그 강원랜드의 카지노 면적과 게임 기구를 확대했다라는 소식이 카지노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훈풍으로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TO를 향해서도 여전히 뜨거운 검색 빈도가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토큰증권 관련 법 제화를 위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관련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부각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서 투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싱크풀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대거 랭크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보게 됐을 때 디페이크 그리고 STO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커미드가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모니터랩도 20%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디페이크와 관련돼서 보안 관련주들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습니다. STO와 관련해서는 K옥션이 13%가량의 오름세 그리고 서울옥션도 오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까지 이 거래일 연속 가격 제한폭에 올라갔던 셀로메드가 오늘도 9%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미로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개별 이슈 속에 자회사 이슈이죠. 오늘 지금 시너지 이노베이션 역시나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 반등 여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안한 조짐은 다소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 품절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신라섬유가 8%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아시아 종목도 8%가량 오름세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품절주들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는 점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 우선 가장 많은 거래량이 실리고 있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은 자회사 개별 이슈 속에서 오늘 거래량이 몰리고 있고요. 셀루메드 역시나 8%가량의 강세, 개별적인 지금 허가 이슈 때문에 오늘 매기세가 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K옥션 14%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품절주인 코데즈 컴파인 신라섬유도 3에서 8%가량의 상승, 마리아나 관련 기업인 오성첨단 소재도 아직 좀 뜨거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돼서 오늘 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강원랜드 오늘 카지노 관련된 섹터 검색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역시나 거래량 실리면서 7%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 일단은 양시장 상승 탄력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반도체가 SK하이닉스 지금 3% 넘게 상승세 나타내면서 오늘 2,600선 안착, 코스피가 2,6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포스코 퓨처엠이 하락으로 좀 전환하는 모습이고 금융주들도 조금 하락세. 그래도 상승하는 종목이 코스피에서는 660개가 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2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박수범 대표님은 이런 시장 어제 하락 이후에 조금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제 LG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최근에도 어제같이 이제 소위 이제 패닉 세일이 좀 만들어지는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거죠. LG전자 쪽으로. LG전자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유럽에 독일에 있는 이제 IFA 2024에 대한 세계 가전 박람회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LG전자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도도 다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 LG전자의 외국인들의 지금 현재 매수 포지션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대형주 중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레드 쪽인데 올레드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일단 좀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생산량이 좀 늘어나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많이 뺏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 올레드 패널로 전면 교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LG 디스플레이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폭이 워낙 컸던 부분들에 있어서 두 종목이 강한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그에 대한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상대적으로 좀 비교해 보면 실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버블이 생겼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SK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성장 스토리에 비하면은 너무나 지금 현재 가격대가 메리트는 있다라는 거죠. 어제는 너무 과도했다라고 좀 판단했던 부분이었고 어제도 제가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최우선주로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라고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상승 탄력이 그렇게 아직까지 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3.4% 정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내려가다 보니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상 이제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좀 강세로 조금 약간 전환되는 분위기였는데 그 흐름들 때문에 그런지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항공주들이 또 다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자면 우리가 하나투어라든가 그리고 모두투어라든가 여행 관련 주들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나. 아웃바운드에 대한 시장이 좀 캐파가 좀 커지지 않겠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한미 반도체도 지금 현재 2.4%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이제 이대로 유지되면서 5자까지 연결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5장에는 좀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대응해 볼 만하지만 혹시나 5장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윗꼬리를 달면서 음봉으로 전환되든지 아니면 보합에서 마무리가 되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아직까지는 좀 우리가 관심 데이트레이드 관점에서는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끌고 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중 조절은 좀 해 나가면서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제유가 간밤에 $70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최근에 유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보시고 항공주의 반등도 한번 떠올리실 수 있겠죠. 자, 이러면 이제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 봐야 할지 신일섭 위원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단 시장이 한번 흔들렸습니다. 흔들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타자로 어떤 종목들을 좀 보면서 공략해야 될까요? 저는 클래시스, 키움증권, 현대로템 이렇게 3개 네네. 선정했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슈가 모이고 힘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 그게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클래시스랑 제이시스 메디칼, 그다음에 루트로닉 3대장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루트로닉은 사모펀드가 데리고 맨 먼저 나갔고 그다음에 제이시스 메디칼의 사모펀드가 데리고 나가기 직전입니다. 그럼 이제 비침습 의료기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클래시스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클래시스의 지금 자체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죠. 고점 돌파를 하는 순간 추격 매수에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고요. 키움증권은 왜 합쳐지고 있느냐? 키움증권은 밸류업을 제일 먼저 발표한 업체로서의 그 밸류업 대표주로서 그런 부분에다가 STO 관련주에서도 대장으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거든요. 키움증권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증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산들을 조각 투자할 수 있는 편한 플랫폼이 들어오게 되면은 키움증권은 또 하나의 수익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로 모이는 거죠. 그다음에 현대로템은요. 마찬가지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등주가 지금 묶여서 쉬고 있잖아요. 방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 LIG 넥스원보다 현대로템 3등주가 더 강하니까 현대로템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모멘텀. 지금 우리나라야 전철이 거미줄같이 엮여있지만 동남아시아나 신흥국은 전철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철 기술, 현대로템이 점차 터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은 굉장히 열악하고 춥고 막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땔감이 가장 많이 모인 집에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기가 가장 따뜻한 곳에서 발 뻗고 쉴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3가지 종목 딱 집어주셨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키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일본 시장 니케이 지수도 낙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0.79%대까지 낙폭 줄였고 외국인이 지금 선물해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핵심 키포인트로 박수범 대표님 뭘로 보실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살아나야 전체적으로 지수도 살아날 거고 그에 따른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좋아지면서 그 부분들이 파생적으로 다른 업종의 종목들도 다시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약간 각계 전투처럼 지금 이제 상승하는 업종도 있고 하락하는 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약간
티카타카하면서 좀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는 있는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지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현재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5장까지 연결된다. 그러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5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매수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성 위원님께서는 오늘 키포인트 뭘로 잡으셨어요? 네, 어려울 때 잘 나가는 놈이 강자라고 네.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까 각계전투 얘기를 하셨는데 팀워크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이에요. 부상당한 선수도 많고 패스가 전혀 안 되는 상태. 팀의 에이스 한 명이 단독 드리블로 골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에이스 한 명, 각계전투식으로 그냥 이길 수 있는 한 명을 딱 찝는 거.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 유난히 더 돋보이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 종목들로 저희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또 개장 함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좋은 종목, 시세에 분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은 이 SK증권 2000지점의 서용원 차장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골라보셨나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그전에도 좀 설명을 드렸던 종목입니다만 하나오션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 조선주 중에서도 하나오션을 특히 또 많이 집중하고 계신 것 같은데 모멘텀 더 강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선주 중에서도 이제 방산 쪽과 함께 연결이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폴란드 방산그룹 WB와 함께 잠수함 사업을 협력하자라고 좀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인 군수함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번 필리조 선수 인수로 인해서 미국 군함 쪽에 대한 매출 기대감이 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신규 구축함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 해군 군수지원함이 하나오션 사업장에 올해 한국으로 입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리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유지 보수에 대한 매출이 나오고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타 조선 관련된 기업들보다 좀 덜 오른 점이라고 본다라면 실적이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의 진출 기대감으로 좀 해소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정고점 돌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옵션 오늘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어제 하락을 또 단숨에 하루 만에 많이 한 모습인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전일 하락을 좀 많이 하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중기적인 차트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할 매수로만 대응하신다라면 현재가서부터 좀 나눠서 3만 원 초반대는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표가는 36,400원을 36,000원대를 좀 잡아드립니다만 올해 하반기까지 좀 보신다라면 지속적으로 본다라면 4만 원을 향해 가는 흐름들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손절가는 27,000원 좀 잡아드리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옵션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한화오션 선정을 해봤습니다. 조선주, 조선업황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알파로 이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도 한화오션 최근에 많이 부각받고 있는 상황인데 1차적인 목표가는 36,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조금 더 길게 보고 내년까지 4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드렸으니까 한번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꼭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의 최석원 경영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고문님과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주제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가 되살아나면서 첫 거래일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이에 발맞춰서 국내 증시 역시나 강한 낙폭을 보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9월이 시작되기 전부터 9월은 항상 계절적으로 약세장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을 때의 충격은 여전한 건 사실인데요. 지금 9월장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고문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9월 장세를 바라보고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은 계절적 비수기다라는 말 정말 많이 보고 들었거든요. 네, 그럼 고문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 뭐 저희가 역사적으로 네. 이 확률적인 계산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한 30년간 데이터를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9월 달에 하락을 했고 3분의 1 정도는 상승을 하는 모습이니까 기본적으로 9월은 좀 그냥 생각하기에 별로 안 좋은 달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이유들을 갖다 대는데 예를 들면 유대교의 이제 이 휴일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이제 미국의 그 금융 중심가에 유대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어찌 보면은 조금 이렇게 좀 비어 있는 상황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뭐 그런 게 또 이렇게 자기 학습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 9월에는 원래 좀 쉬어가고 그런 땐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약세가 되는 경향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작년 올해는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경기와 통화 정책의 어떤 변곡에 대한 어떤 시점들이 맞물리면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도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이 사실 7월까지 금리 인상한 다음에 8월, 9월, 10월, 8월, 9월이죠. 8월, 9월 증시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뭐 또 이 계절성 요인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그 기본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추가로 더 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막 생겼었던 시기였단 말이죠.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 조금 이렇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막 좋던 고용 지표들도 20만 명 이하로 좀 떨어지고 뭐 실업률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만 PMI라고 우리 기업 지표들도 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주 바짝들 다들 긴장을 했었죠. 그래서 그 이전에 30% 정도 올랐던 게 쭉 이제 떨어지는 모습이 한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주 유사하다고 봐요. 이번에는 대신 조금 바뀌어 있는 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 시점을 좀 놓쳐가지고 이게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고용 지표도 조금 불안해지고 또 제조 PMI도 불안해지고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과거 사례를 보면 진짜로 이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발생한 게 아마 큰 영향을 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불식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식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작년처럼 또 이제 10월 이후에 보면은 시장이 안정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마련될 거라고 보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시장에 아마 그게 단박에 불식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변동성도 크고 또 한편으로는 9월 26일 FOMC도 앞두고 있고 해서
이제 이런 변동성이 큰 장세가 좀 9월 내내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FOMC 전에는 6일 날 발표될 네네. 8월 고용 보고서일 텐데요. 그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안정화로 이어지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진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보는데 고모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좋게 나오면은 당연히 좀 네. 안정이 되겠죠. 근데 네. 지금 쭉 추세를 보면은 사실 이렇게 갑자기 고용 지표가 반짝 좋아지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전반적으로는 고용 상황이라는 게 이렇게 만만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베이지북을 보더라도 고용 상황이 아주 나빠지는 건 아닌데 네. 대체로 많은 그 지역에서 조금씩 이제 둔화되는 모습들이 관찰된다고 보거든요. 시장에서 생각하듯이 뭐 갑자기 이제 이게 정말 침체다랄 정도의 어떤 고용 지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그 둔화되는 모습.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물가가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물가가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시장이라든지 또는 임금 쪽에서의 어떤 압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조금씩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FOMC가 금리를 그만큼 올려서 대응했던 것도 이런 식의 상황들을 이끌어내서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은 사실 예전에 2000년, 뭐 2007년 이럴 때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막 그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닷컴 버블이 있었고 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는 금융 시스템이 막 불안해졌었는데 그때 기억들을 다 갖고 계시니까 금리 인하 시작하면 이거 주가 오히려 내리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번 9월 달에는 그런 게 불식되지 못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FOMC가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경제 둔화의 속도는 굉장히 완만하고 그걸 반영해서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9월 중에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그렇게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9월까지는 어쨌든 변동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좀 꾸준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9월은 약세장이야라는 네.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투자 심리가 자연스럽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고 조금만 흔들리더라도 내가 지금 팔지 않으면 내가 큰 폭의 하락을 맞겠구나라는 그런 우려감 속에 또 투매를 불리는 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조심하고 언제까지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지 네. 궁금해요. 일단 뭐 변동성이 커진 장은 8월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8월 초에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이 한번 나타났고 네.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반등되는 모습들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사실 좀 부족한 반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등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변동성 국면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조금 이렇게 잦아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리세션에 대한 공포, 그러니까 이제 침체에 대한 공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적응하기 시작한 거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리세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반등하는 그런 시기가 올 텐데 그 전까지는 그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확인의 첫 번째 과정은 이번 고용 지표도 있지만 네. 사실은 FOMC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죠. 개인적으로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런 민감해진 상황에서 뭔가 하여튼 불안한 느낌이 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FOMC 전에 블랙아웃 기간 있잖아요. 네. 그런 기간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도 있고 또 다시 하락하고 뭐 이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잦아드는 국면은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페드 그러니까 연준이 네. 의도하는 바대로 가고 있다는 믿음을 좀 이제 찾아가기 시작하는 무렵 그때가 돼야 변동성이 좀 잦아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바꿀 만한 그 이벤트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게 FOMC를 지나봐야 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기본적으로는 FOMC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해요. 근데 이 경제 지표도 물론 중요하죠. 네. 경제 지표가 중요한데 경제 지표는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고 앞에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2000년, 2007년은 굉장히 안 좋았고 네. 반면에 다른 우리 경험도 있습니다. 옛날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막 했었던 시기가 있었죠. 80년대. 그럴 때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잡히고 경제가 안정된다는 시그널이 확인되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번에는 뭐 FOMC가 당연히 키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경제 지표도 불안한데 FOMC가 혹시 실수한 건가 실패한 건가 뭔가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9월 달 이 FOMC에서 많이는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게 11월, 12월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만 하더라도 시장은 좀 안정감을 찾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번에는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고문님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우려 중에 하나가 빅컷을 했을 때 경기 침체를 우리가 이렇게 맞다라는 걸 용인하는 거니까 그걸로 네네. 좀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정말로 빅컷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경기 침체로 받아들일 확률이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후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해야 이게 그 경제 침체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빅컷을 할 때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지? 우리보다 더 모든 걸 많이 알고 있는 FOMC가 네. 혹시나 진짜 침체를 우려하는 거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금리 인하는 이게 50bp가 됐건 25bp가 됐건 기본적으로 물가와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개념에 가까운 거지 침체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아주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지속함으로써 이거 진짜 침체를 방어해야 되겠다는 침체 인정이죠. 침체 인정하는 성격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시점들에 마음들이 많이 불편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상황은 지난 우리 그 금융위기라든지 닷컴 버블 시기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되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봤던 게 뭐냐면 부채 시장 쪽에 있어서 또는 뭐 주식시장 쪽에 있어서의 굉장한 과잉이었었어요.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 시스템 불안이 경기 침체로 다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타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그 금융시장의 불안을 우리가 인지할 만한 어떤 조짐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말로는 부채가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연체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금융시장의 금리라든지 또는 크레딧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이 비즈니스 사이클이 이 경기가 둔화돼야 물가가 내려가니까 경기 둔화가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연착륙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금융 시스템 쪽이 자극을 받느냐 하느냐인데 그런 스트레스가 별로 관찰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경험 때문에 민감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통화 당국이 좀 빠른 의사 결정들을 해나가면서 가면 제가 보기엔 이런 우려들이 시간에 걸쳐서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을 입는 게 AI 거품론에서 불거지는 네네. 반도체 섹터의 급락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네네.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번에 반도체 하락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겹친 거죠. 하나는 네. AI 쪽에서의 거품이 있었던 거죠, 사실 보면.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거를 뭐 사실 지나봐야 우리가 아는 거고 네. 어느 정도까지를 거품으로 보고 아니라고 보는지에 네. 대한 판단도 뭐 뚜렷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과도하게 주가가 빠른 시일 내에 올랐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찾는 과정을 거품의 해소라고 본다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어쨌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람들 마음속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럼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 사실 제일 먼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모든 면에 반도체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 부분이 합쳐지면서 이게 강하게 어떤 하락을 나타냈다. 근데 AI를 놓고 보면 분명히 일정 부분 이런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과거의 모든 섹터들의 이제 신산업으로 이제 등장을 할 때의 모습들이 다 유사했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많이 하는데 그 이후에 수익 창출 모델이라는 거는 아직 발견이 안 되고 그러면 어디는 이거는 뭐 계속 기업이라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의심을 받게 되고 투자에 대해서도 이전보다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중간에 항상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그 상황에 딱 나타난 거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AI라는 게 어떤 모습을 갈 거냐라는 부분도 사실은 그 이전의 신산업들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또 바이오
또 뭐 2차 2차 전지, 네.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품이 꺼져도 결국은 그 산업들이 이제 시장의 중심으로서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위너들이 생기게 마련이고 또 이번에 보면 AI는 워낙 과감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대형 기업들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데들은 그런 어떤 비용과 수익에 대한 통제를 어느 정도 좀 가능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캐시인이 많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조정은 일시적으로 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AI 산업 전체가 이건 뭐 거품 중에서 가장 나쁜 거품이 이렇게 생겼다가 꺼지면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건데 그런 일은 아니다. 이거는 경쟁을 위해서건 아니면 시장의 어떤 어찌 보면 이제 경쟁이겠죠. 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해야 되는 어떤 투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산업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그 AI 투자 시장 확장에 지금 가늠을 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를 얼마큼 네. 증설하느냐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제조업 건설 투자에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지적을 하십니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AI라는 게 워낙 많은 데이터를 원하고 네. 많은 계산량을 원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도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약간씩 이제 조금 이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어떤 과정으로 보냐면 대규모 투자가 일어났다가 이제 상황을 한번 보자라는 과정에 이제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당장에 이렇게 반전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지만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승자들이 이 새로운 어떤 이 수익 창출 모델. 지금 사실 인터넷 초기에는 수익 창출 모델 누구도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맞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고는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도 비슷한 과정일 거라고 봐요. 지금은 누구도 뭐가 수익을 창출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수익 하는 데들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다시 투자가 일어나는 이런 사이클로 진입을 할 텐데 그것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올해 지금 하반기 남은 기간 동안에는 새롭게 투자를 막 이어나갈 그런 자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줄어든 상태가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런 반도체가 흔들리고 반도체 매기세가 꺾이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를 찾게 좀 분주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고모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뭐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나 업종이 있다면 간략하게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이미 시작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 경기 민감주가 꺾이고 금융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올라간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건 경기는 지금 나쁠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월 중에 그 변동성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조금 금융주라든지 아마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금융주라든지 또 바이오라든지 한편으로는 필수 소비재라든지 유틸리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제가 지금 리세션 아닐 거라고 그랬잖아요. 리세션 아닐 거기 때문에 4분기에 나오는 지표들은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경기 민감주 쪽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섹터들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걸 장기간으로 가기보다는 좀 바꿔라. 9월 중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고모님과 좀 유익한 이야기 많이 나눠봤습니다. 9월 장세에 대한 투자 포인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장에 힘을 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 탄력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잘 대응하시면서 저희 마켓나우 2부, 3부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